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12만여 세대가 정전되고 건물 외벽이 뜯겨나가는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물폭탄이 이어지면서 주민 2,200여 명이 대피했고 도로 곳곳과 차량 등이 침수되는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빠져나가자마자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하이선은 다음 주 월요일 새벽 우리나라 남해안에 상륙한 뒤 한반도를 남북으로 관통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가 195명 발생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100명대에 진입한 것은 17일 만입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가 31명이나 늘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고 사망자도 3명이 추가돼 누적 사망자는 329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11월 1일까지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라는 공문을 각 주에 내려보냈습니다. 파우치 미 국립전염병연구소장도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온다면 백신을 예상보다 일찍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이 동해로 빠져나갔지만 적지 않은 피해를 냈습니다. 인명피해 1명을 비롯해 강원도 양양과 제주 등에서 17가구, 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경북과 경남 등 8개 시도에서 1,500여 세대, 2,280명이 일시 대피했습니다. 이 밖에 도로 침수, 주택 파손 등 집계된 시설 피해만 850여 건, 또 정전 피해 규모도 12만여 가구에 달합니다. 철도의 경우 사고 예방 차원에서 6개 노선 운행이 일시 중단됐고 도로 95곳, 국립공원 22곳의 탐방로도 막혀 있습니다. 부산 지역을 강타한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고리와 신고리 원전 4기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 새벽 0시 59분쯤 신고리 1호기를 시작으로 1시 12분 신고리 2호기, 이어 2시 53분 고리 3호기, 그리고 3시 2분 고리 4호기 등 원전 4기가 자동 정지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태풍 마이삭의 영향으로 송전선로에 문제가 생겨 자동 정지된 것으로 추정하고 원인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원자로 정지로 인한 외부 방사선 영향은 없으며 정지된 원자로는 안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습니다. 태풍 마이삭은 제주의 강풍과 함께 한라산 남벽에 1,000mm가 넘는 많은 비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시간당 13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가 침수되고 일부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유종민 기자입니다. 산기슭을 따라 흘러내린 흙탕물이 도로를 덮칩니다. 운행 중이던 차량들은 오도 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도로는 순식간에 하천을 이루고 곳곳이 물바다를 이뤘습니다.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굵은 빗줄기에 도로 곳곳이 침수되고 차량들은 거북이 운행을 해야 했습니다. 하천 범람도 속출했습니다. 제주시 외도동 월대천 주변에 사는 주민은 범람 소식에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주변 상가는 물이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앞전 태풍보다 지금이 더 세니까 그 앞에 이제 차강만 내가 이게 막아놨고 이제 밑에는 5시부터 이제 범람 시작했거든.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내가 계속 하수 청소도 하고 지금 계속 지켜보는 거거든요. 불어난 물에 차량에 고립됐던 사람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구조된 사람은 3건의 10명입니다. 이렇게 비 피해가 큰 것은 태풍 마이삭이 제주에 폭우를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라산에는 시간당 130mm 안팎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곳곳에 생채기를 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네, 제주는 마이삭의 강풍에 3만 호 이상이 정전되고 곳곳에서 나무가 쓰러지는 등 강풍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접수된 피해는 180건이 넘습니다. 이어서 고재영 기자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주 고산에 최대 순간풍속 초속 49.2m의 강풍을 기록했습니다. 이 정도면 사람이 쓰러질 수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강한 바람에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제주 전역에서 3만 호가 정전됐습니다. 이 가운데 2만 호가량은 복구가 안 돼 엘리베이터에 갇혔다가 2명이 구조되고 편의점은 신선식품 보관에 애를 먹는 등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그 얼음 팩트를 다 담아놓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다 녹을까봐 걱정이긴 한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막막한 것 같아요. 신호등과 표지판들은 지난 태풍 바비에 이어 이번에도 부러지고 쓰러졌습니다. 아름드리 나무에서 작은 나무까지 초속 20m 이상의 강풍에 허리가 부러졌습니다. 이처럼 커다란 벚나무가 강풍에 쓰러지면서 도로 한 차선을 막아버렸습니다. 때문에 차들이 반대편 차선으로 건너가느라 불편을 겪었습니다. 간판도 70여 개 이상이 바람에 떨어지는 피해를 받고 공사장 펜스도 10여 곳이 뜯어져 안전 조치됐습니다. 제주시 구자읍에선 차량이 강풍에 옆으로 넘어져 운전자 한 명이 구조되게 됐습니다. 강풍 때문에 접수된 피해만 180여 건. 태풍이 지나고 정확한 피해 집계가 이루어지면 피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YTN 고지영입니다. 태풍 마이삭의 북상으로 전국에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산사태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조성된 숲은 훼손된 숲에 비해서 토사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가 85배나 뛰어나서 산사태를 예방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올여름 역대 가장 긴 장마와 태풍으로 전국 곳곳에 산사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만 산사태로 인한 사상자가 9명에 달하면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이후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나 집에 TV 보고 있다가 한번 우구구 쾅 하니까 우리 마누라가 산사태 났다고 맨발로 뛰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나와라고 악을 써서 나도 뛰어나갔죠.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건강한 숲 조성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효과는 어느 정도일까? 국내 연구진이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지난달 올해 산불로 훼손된 안동 지역의 숲과 건강한 숲을 비교해봤습니다. 숲이 잘 조성된 곳에서는 토사 유출량이 헥타르당 27.5kg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숲이 거의 없는 곳에서는 헥타르당 2,340kg의 토사가 유출됐습니다. 무려 85배에 달하는 양입니다. 산사태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숲 조성만큼 가장 효과적인 것도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입증된 셈입니다. 나뭇잎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차단하는 우산 효과가 있고요. 나무 뿌리는 지표에 있는 토양을 고정하는 토양 고정 능력이 있습니다. 산사태 예방을 위해서는 화렵수와 침엽수가 균형을 이루는 계획조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또 산사태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특화된 지능형 숲을 조성하는 등의 전략도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일 만에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하루 감염 환자는 195명으로 지난 17일 197명 이후 최소 규모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2만 644명, 사망자는 3명 늘어난 329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은 188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69명, 경기 64명, 인천 15명 등 수도권에서만 148명이 확진됐습니다. 전국 12개 시도 곳곳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울산과 충남 7명씩, 광주 6명, 전남 5명, 부산, 대전, 강원 4명씩, 대구 2명, 충북에서 1명이 확진됐습니다. 중증 이상 환자는 31명이나 늘어서 누적 154명에 달해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완치 환자는 173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15,529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7명으로 이 가운데 3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진됐습니다. 박능우 중대본 1차장은 이번 주가 코로나19가 큰 폭으로 확산됐지
혹은 안정세로 전환될지 가르는 중요한 시기라며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조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박능우 1차장은 우려했던 폭발적 확산세는 다소 꺾였지만 2주 넘게 200명 이상 확진자가 매일 발생해 방역과 의료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장은 코로나 중증 환자가 100명이 넘어 어느 때보다 의료진이 필요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은 정부와 국회, 의료계 선배들의 약속을 믿고 의료 현장으로 조속히 돌아올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이 시행되면서 긴급 돌봄 교실에서조차 아이들을 맡기기 힘들어진 학부모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돌봄 공백이 더 커진 가운데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최근 재택근무를 시작한 프로그램 개발자 박미영 씨. 6살, 2살, 놀아달라 배고프다 보채는 두 아이를 달래다 보면 일이 눈에 들어올 리 없습니다. 식사 준비까지 정신없이 하다 보면 음식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왜? 아빠.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이 폭증하면서 어린이집 긴급 돌봄조차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해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거죠. 똑같이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오롯이 육아 같은 게 애들을 방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2살, 6살이 사실은 엄마를 많이 찾는 시기이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되자 오전에 회사 업무를 보고 돌아온 남편도 함께 재택근무를 합니다. 집에 있는 게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회사 일보다도 육아가 확실히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애들을 키우기는 해도 쉽지가 않네요. 2달 전 둘째를 낳은 정아름 씨는 산후조리는커녕 종일 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6살 첫째까지 유치원에 가지 않게 됐기 때문입니다. 육아 부담이 배가 됐지만 끊이지 않는 집단 감염 상황을 보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엄마들이 지금 다 똑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힘들어도 내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게 그나마 더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힘들어도 참고 보육을 하고 있는. 강화된 거리두기로 육아 부담이 더 커지자 정부가 초등학교부터 어린이집까지 긴급 돌봄교실 운영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저녁 7시 전후까지 긴급 보육이나 돌봄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열흘이었던 가족 돌봄 휴가도 추가로 늘리는 내용입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지원 한도 시간을 초과해도 계속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유연 근무제가 좀 더 활발하게 활용되도록 올해 말까지 200여 개의 중소, 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재택근무 컨설팅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장기화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 좀처럼 보육 대란을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전쟁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는 학부모들은 부디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고 백신이 개발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정부는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오는 2045년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9%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지출 속도를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장기 재정 전망을 오인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내후년에 국가 채무 규모가 1,000조 원을 넘고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도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향후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 성장률 수준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이 모색되도록 하는 등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관리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장기 재정 전망 결과를 3가지 시나리오별로 공개했습니다. 먼저 현재와 같은 저출산과 고령화, 성장률 하락 추세가 유지되면 2045년엔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9%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국가 채무 규모는 해외 주요국도 채무 비율 변화를 전망한다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현상 유지 시나리오는 2060년 국가 채무 비율이 81%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인구 감소와 함께 실질 성장률 하락을 전제로 예측했습니다. 다만 재정 수입을 점진적으로 GDP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6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생산성을 높여 성장률 하락세가 완화되면
국가 채무 비율이 2043년 84% 정점을 찍고 2060년엔 64.5%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출산율이 높아져 인구 감소세가 줄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이 2044년 97%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엔 80%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가 채무 증가 속도 관리를 위해서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재정 준칙 도입을 추진을 하고 신규 의무 지출을 도입할 경우에는 재원 확보 방안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수급자는 지속적으로 늘고 가입자 수는 줄어드는 현상이 유지될 경우 2041년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엔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미국의 국가 채무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국내 총생산 GDP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국 의회 예산국은 현지 시간 2일,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2021 회계연도 연방정부 부채가 21조 9천억 달러로 GDP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올해 회계연도의 미국 정부 부채 비율은 98.2%입니다. 이는 일본, 이탈리아, 그리스 등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선 소수의 국가 대열에 미국도 합류한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 년 만에 처음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정부 지출이 많이 늘어난 반면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든 것이 배경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각 주에 11월 1일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보급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라고 긴급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다우지수가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9천 선을 회복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정치적 백신에 대한 우려는 여전합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미 보건당국이 지난달 27일 일선 주들의 백신 보급 준비 지원을 독촉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 등이 보도했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각 주에 보낸 공문에서 11월 1일까지 백신 보급 시설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맥키슨 등 제약 유통업체들이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위한 시설을 완전 가동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서둘러 달라는 내용입니다. 대선 전 백신 개발을 밀어붙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백신의 상용화가 예상보다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에도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해온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백신 개발이 몇 주 당겨질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 백신을 조기 승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스티븐 한 미 FDA 국장도 3상 임상시험이 마무리되기 전에 백신을 승인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대가 공동 개발 중인 백신은 지난달 말부터 3상 임상시험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백신 비상 사용이나 승인을 뒷받침할 시험 자료는 다음 달 중에 나올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조기 개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일제히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2만 9천 선을 회복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은 역대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덱사메타손에 이어서 또 다른 스테로이드인 히드로코르티손이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사망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 시각 2일 스카이뉴스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임피리얼 칼리지 런던이 주도하는 연구팀은 덱사메타손과 히드로코르티손, 메틸프레디니솔론 등 3종류의 스테로이드를 이용해 7건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즉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한 코로나19 중증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에 비해서 사망 확률이 20%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연구팀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중증 환자의 생존율은 68%로 그렇지 않은 환자와 60%와 비교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미국의 유력 정치인들이 시민들에게는 방역수칙 준수를 주문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이를 어겨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마지못해 사과는 했지만 내놓은 변명은 하나같이 옹색하기만 합니다. 조승희 기자입니다.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면전에서 연설 원고를 찢어버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를 제기하며 반 트럼프 전선을 이끌었습니다. Well, testing, tracing, treating, isolating, mask wearing, sanitation. This is what scientists tell us is necessary to stop the growth. 이렇게 마스크 착용을 강조해왔지만 정작 본인은 지난달 31일 샌프란시스코시 방역 지침상 영업이 금지된 미용실을 찾아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3월부터 모든 미용실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펠로시 하원 의장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미용실 안에서 이곳저곳 돌아다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펠로시 의장 측은 손님을 한 번에 한 명씩 받는 것은 허용된다고 미용실 측이 설명했다며 마지못해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주인은 그녀가 받은 드라이 서비스는 방역 지침에 따라 지금도 서비스가 금지되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필라델피아 짐 케니 시장은 지침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상식 밖 행보로 빈축을 샀습니다. 케니 시장은 자신이 사는 펜실베이니아주에선 음식점 영업이 금지되자 인근 메릴랜드주로 식사를 하러 간 것입니다. 필라델피아에선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월 16일부터 음식점 실내 영업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케니 시장은 비판이 거세지자 트윗 글을 통해 식당이 있는 카운티는 코로나19 환자가 800명 아래여서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다며 사과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틱톡의 인수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이 핵심 기술의 매각에 급제동을 걸면서 이른바 깡통 인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15일이라고 거듭 못 박으며 중국을 압박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현재 틱톡과 인수 협상을 하는 업체는 MS와 오라클 등 미국 굴지의 IT 기업들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핵심 기술 매각에 정부 허가가 필요하다고 나서 협상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안보를 내세워 중국 기업들을 제재해온 미국에 대한 중국의 반격인 셈입니다. 主要目的是规范技术出口管理，促进科技进步和对外经济技术合作，维护国家经济安全。 IT 업체의 특성상 핵심 기술을 넘겨받지 못하면 껍데기만 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른바 틱톡의 깡통 인수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실제로 틱톡의 중요한 운영 기술인 알고리즘이 중국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로 거듭 못을 박았습니다. 인수에 나선 미국 기업들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Well, I told them that they have till September 15th to make a deal. After that, we close it up in this country. And I said that the United States has to be compensated. 틱톡 측이 요구하고 있는 인수 가격은 300억 달러, 35조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심 기술의 포함 여부에 따라 가격은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틱톡의 강제 매각이 미국의 기업 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의 매각 범위와 가격이 막바지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고령 사회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나 파킨슨병 같은 퇴행성 질환을 앓는 환자들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진이 퇴행성 질환을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진단 기술을 개발해 노인성 질환 연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이규선 센터장을 초대했습니다. 오후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